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토크 김준일입니다. 이제 집회하면 떠올리게 되는 곳, 바로 광화문 광장이죠.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강행을 예고하자 경찰이 철통경비에 들어갔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조치인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집회 논란과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공간과 논쟁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굉장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까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굉장히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은 올해 있었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먼저 박 의장 어떤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일어나던 시점, 그때가 이제 총선 중이었잖아요. 저는 후보였고. 그래서 가뜩이나 이 사람 만나기 부족한 시간에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어서 선거운동이 일순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거의 뭐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낮에 후보가 계속 사무실에서 잡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고. 그게 가장 기억이 남는데 그 정도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또 2차 대유행이 왔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약간 개인적인 원한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성철 소장님은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저는요,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마스크예요. 1월 중순부터 저는 계속 방송에서 그랬어요. 마스크 이거 구할 수가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이거 대비 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스크 사달이 났었고 또 하나는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저는 뭐 우리 앵커님하고 방송을 몇 번 했지만 한계 상황에 몰린 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었죠. 근데 저도 받았어요. 근데 한계 상황에 몰리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다 줬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가족들에게 용돈도 줬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면서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독감보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또 한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광화문의 광복절 집회에서 그게 이제 어떤 재확산, 2차 재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상향이 되었고 그 이후에 10월에 예정됐던 집회들이 이제 원천 봉쇄 차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개천절 방역당국과 경찰이 가장 우려했던 곳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허가받지 못한 집회가 열릴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후 개천절 도심 집회는 경찰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면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동원된 경찰은 모두 187개 중대 14,000여 명.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할 때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곳곳에는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의 돌발적인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통제했습니다. 검문에 따라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차량 30여 대가 회차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개천절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일부 단체는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경찰은 집회 강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으로 무기한 금지를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 집회를 둘러싼 공방전을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예,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글날 도심 집회 차단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의견이 56% 정도, 그리고 과잉 조치다라는 의견이 40% 정도 나왔습니다. 뭐 약간 이제 불가피한 조치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는데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잘못된 과잉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헌법상 우리들의 중요한 권리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경찰청장과 국무총리의 행정적인 조치로 금지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4km, 90곳의 검문소, 1만 4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불가피한 면도 있고 과잉의 면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이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8.15 그 광복절 집회의 쇼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600명이 나왔고 또 그 확진자들이 지역의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됐잖아요. 예. 시민들도 그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다수 군중이 밀집해서 또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식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난 8.15 집회가 결과적으로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코로나 2차 유행의 그런 분기점이 됐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었다는 점이 일단 굉장히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앞서 우리 장성철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도 그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정부가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이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드라이브스루, 일명 드라이브스루 시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집회에 대해서 다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리고 예. 법원이 일부 그거를 좀 시정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대응이에요. 게다가 광화문을 차벽으로 둘러싼 모습은 민주정부 하에서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우리 공동체 안전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역의 원칙을 가지고 집회 시위를 관리하더라도 꼭 저런 모습이었을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자, 오늘 이 토론은 저희 두 분을 모신 거는 찬반 토론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어떤 논리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두 분한테 이 반대 논리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리고 좀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할게요. 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찬성을 하는 것 이유는 역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장 소장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 37조 1항에 나와 있죠. 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문장도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저는 완전히 차벽으로 금지했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저렇게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코로나19 확산하는데 상당히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집회는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박원석 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최소한의 방역 대책을 통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줬으면 상당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장님, 제가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권 제한에도 일정한 이제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틀어막는 형태가 아니고 정말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집회 신고를 허용했더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방역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 왕왕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그 집회 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질서 유지는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 뭐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방역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예. 설사 이게 1단계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2단계로 이 방역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회 시위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찰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알겠고 예. 또 정부로서도 지난 8.15 사태가 일어난다면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좀 끔찍하겠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걸 이해하는데 기왕 어려움을 겪는 김에 예. 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어려운 그게 길을 가야 민주주의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경찰이 지금 못 믿는 이유가 지난번에 8.15 집회 때도 뭐 300명이 모인다 해놓고 10,000명이 모였어요. 이미 한번 약속을 어겼는데 어떻게 또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 계속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겠다고 하면 경찰들이 본인들이 규정상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면서. 근데 저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이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우리 경찰청장의 발언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정세균 건가요? 총리는요. 네. 그 집회에 대해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우리가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하겠다, 체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토착 외국어 오랑캐입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를 잘못되게 하려는 테러 집단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코로나19라는 방역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지난 개천절 집회 때 이 자동차로 막은 거를 빗대서 재인산성이다라고 하면서 명박산성에 비유해서 재인산성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약간의 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인산성이란 거에 대해서? 글쎄 뭐 외형은 비슷하긴 한데 그러나 이제 조금 본질적으로 좀 다른 상황이죠. 예. 지금은 이제 이 방역과 안전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그런 안전의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일종의 불통의 상징물처럼 예. 차벽 정도가 아니고 아예 컨테이너를 갖다가 쌓았잖아요. 예. 그거에 빗대서 이제 명박산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앞서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지만 뭐 면허 취소 뭐 연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거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그 신고 수용의 조건이 뭐 얼마 이하로 모이기로 했는데 그걸 이상을 넘었다면 주최 측이 책임져야 되죠. 예. 그에 대해서는 그건 뭐 사후적으로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소규모 피켓팅이나 소규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경우까지 다 일괄적으로 봉쇄하는 게 맞느냐? 1인 이런 이제 시위를 뭐 하겠다. 그렇죠.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차벽을 둘러서 차단한 건 광화문 광장이 글쎄 뭐 상징적인 장소이긴 하나 주요 시설물이어서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부 하에서도 좀 그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이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꼭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 몇 달 동안 노숙농성을 해도 그거 그냥 놔뒀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방역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방역 패닉이 온 것도 이해합니다만 이게 방역 편의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뭐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런 방식은 좀 과하다라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동일하다마는 그 장성철 소장님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좀 더 보시는 반면에
박원석 의장께서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다만 방역 패닉이 왔기 때문에 좀 임시 조치로 좀 과도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다. 요 정도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이거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집회 당시에 서울광장 차벽 그 위헌이라고 판례를 이제 판정을 내린 바가 네. 있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빗댔을 때 이번 사태가 그러면 위헌적인 조치다 이렇게 지금 소장님 보시는 건가요? 저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이 상황도 그렇고요. 2015년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는요. 예. 당시 저런 차벽을 뭐라고 했냐면 반헌법적 차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헌법적 네. 차벽. 예.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데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혀 과잉 진압을 하고 있다. 이거는 경찰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게 뭐가 다른 것이냐? 단순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저런 식의 4km나 되는 그런 제인산성이라고 비유되는 그러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파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정권,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분출되길 바랬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봉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정권이 민주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회의감까지 들게 하는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이제 집시법이나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례로 보면 예. 이런 거죠. 그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때 저런 형태의 봉쇄가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당시에도 그 일종의 이제 과잉금지다. 차벽 자체가 아예 세워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잉금지다. 이래가지고 위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다투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저게 과잉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 지난번에 뭐 8.15 집회에 그 패닉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예. 그거를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형태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법 그러면서도 집회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예. 대한민국 경찰력이 그 정도가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집회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어쨌든 차에서 못 내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동승자가 없이 혼자 차량 운전을 한다면 그게 뭐 일정하게 교통방해를 할지라도 뭐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봉쇄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 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일괄 금지 통고 처분하고 또 법원이 일부 허용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비난을 가하잖아요. 예. 그거는 좀 전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두 가지의 권한이 다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37조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두 가지 얘기가 다 아주 뭐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어떤 방역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봤는데 축구 이제 전후반 45분씩 90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전반전 15분을 뛴 거다. 이런 비유를 하실 정도로 아직 이게 굉장히 장기간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봤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앞으로 5년 뭐 이렇게 간다라고 만약에 그러면 5년 동안 집회를 다 금지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어떤 현명한 해법 좀 이렇게 절충안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장성철 소장님은 좀 어떻게 방역과 집회의 자유 이거를 같이 좀 접목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집회와 결사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4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후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후보들이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TV에서나 화상으로 유튜브로 선거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기가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최대한 제한을 하는 것 또한 최소한의 금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과 공권력과 여당의 말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어찌됐든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쨌든 뭐 딱히 제가 듣기에는 묘책이 지금 없어요.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집회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거를 이해했습니다. 추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정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묘안이 있을지 박원석 의장님 좀 생각을 묘안은 없고요.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 지금 우리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제와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민들이 자기 기본권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자율적인 방역에 대한 협력이라는 점을 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실은 모든 집회를 주최하고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제1야당에도 한마디 전 드리고 싶은데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예. 근데 조영 원내대표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대통령이 그 집회에 나와야 된다. 이게는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집회를 부추기는 얘기인데 예.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도 제1야당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하고 광화문 광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2009년 8월 2일 날 광장이 개장했는데 광장을 개장하면서 당시 오세훈 시장 하에서 이 광장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 근데 저희는 허가제에 반대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신고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다. 예. 그리고 불법 사항이 없으면 하는 거다 신고만 하고. 근데 광장만 유독 허가제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다. 이래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그런 기자회견을 거기서 열었다가 제가 발언을 하는 순간에 연행이 됐어요. 광화문 광장 1호 연행자입니다. 1호 연행자시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은 허가제예요. 저 이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신고제로 다 그 집회 신고에 관한 일반적 통례에 따라서 광화문 광장만 유독 허가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두 분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찌됐든 지금 장기화 된다라면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묘안을 정부가 내야 된다라는 것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본권과 안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은 고의로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이거를 테러에 포함하는 내용의 테러 방지법 개정안이 지금 최근에 발의가 됐는데요. 이거를 테러로 볼 수 있는지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이건 지나치다 어떻게 이걸 테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박원석 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 테러 방지법 안에 진료 거부하거나 이를테면 검사 거부하는 거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19대 국회 마지막에 2016년 2월 달이죠.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테러 방지법 상정을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막기 위해서 예. 당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심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이유로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죠. 네, 예. 근데 국가안보의 위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갖는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테러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마치 국가보안법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고 저도 9시간 28분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당시에 정의당과 함께 주도했던 민주당에서 테러의 개념이나 정의를 더 넓히는 법안을 내자. 그리고 이게 다른 법에 의해서 그 법익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미 방역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역을 방해하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저걸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저것 역시도 일종의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저는 방역 편의주의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거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분이 초선 의원인지 재선 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민주당 내의 의원들 사이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가치가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굉장히 저거 보면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과잉 처벌한다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를테면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법에 넣는 것은 과잉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테러라는 개념을 이렇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본권이 제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의 중요한 가치가 침해당하는 것이죠.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이러한 법률안 제안, 발의, 분명히 제안하는 법률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느끼는 거는 정의당이 진짜 진보 야당이 됐구나라는 거를 두 분이 의외로 굉장히 의견이 일치하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장 소장님은 뭐 정당인은 아니시지만은 이제 보수 쪽 입장을 좀 더 대변하신다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 정책을 비판하는데, 제가 뭐 민주당 편은 아니지만은 이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일단 장 소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예. 자,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집회 금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테러 방지법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인식을 해서 한 건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잉 처벌은 금지해야죠. 도둑질했다고 무기징역 때리고 그러면 사형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요, 감염법 예방법으로 충분히 이분들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 감염법 예방법이 처벌이 좀 미약하면 그 법률을 통해서 제한하면 되지, 이렇게 테러라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을 한다? 이것은 국민을 너무나 과하게 공포 정치로 몰아가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박원석 의장님께 뭐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꼭 뭐 과잉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의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굉장히 장기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상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테러에 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지금 테러 방지법에도 일종의 이제 뭐 생화학 테러 같은 그런 어떤 테러를 예방하고 혹은 그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임으로써 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마땅히 개발 안 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불가항력적으로 겪고 있는 건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테러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인권의 쟁점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약에 테러 방지법에 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집어넣는다, 그에 대한 거부나 뭐 그에 대한 어떤 치료 기피나 이런 거를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보고, 의원 한 사람이 발의한 건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근데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 정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큰 당들일수록 그런 책임이 떨어져요. 의원들이 아무 법이나 막 내요. 근데 정의당은 제가 원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 정책위의장을 해가 제가 다 자릅니다. 의원들이 입법안 이상한 거 가지고 오면. 그래서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 정당의 의원들이 내는 법안에 대해서 그 정당의 기본 가치에 어긋나거나 혹은 그동안의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법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지고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박원석 의장님께서 이번에 국회 입성 못한 것 자체가 정말 큰 안타까움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걸로 하죠. 다음번에는 제가 박원석 의장님 출마하시면 선거대책 본부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앞장서서 선거운동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좌우 합작에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 방송에서 꼽힐 줄은 제가 몰랐는데요.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다시 광화문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집회 이후 집회가 금지되면서 광화문 인근 주민들은 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집회가 소음이 많았는데 그게 줄어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광장이 넓어지면 집회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은 다시 소음이 커지는 것 아닌지, 그래서 반대하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보류 1년여 만입니다. 그야말로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역사성을 회복하는 거하고, 또 시민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 합의에 따라서 정부와 함께 쭉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설계안을 발표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와 광화문 일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은 정체됐습니다. 새로 발표된 확정안은 원안보다 축소된 내용으로 광장 서쪽은 공원이 조성되고 동쪽으로는 양방향 차로를 확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직로는 우회로 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논란이 됐던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은 위치를 옮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은 교통대란 등 집회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해질 걸 우려하며 토론회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화문 조성 사업에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만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조성 사업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집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단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오다가도 못 들어오세요. 11년 만에 확정된 서울 광화문 광장 개편 계획. 이 사업을 통해 광장이 서울 시민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 2019년 9월에 잠정 중단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좀 갈등이 있기도 했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시는 60일의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12,000여 명의 서울시민과 소통을 해서 현재 안에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시민단체들 9개 시민단체는 반대 기자회견을 최근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감도를 보면은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차도가 다 공원이 되고 차도는 그쪽 반대쪽에만 지금 차가 다니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 속에 지금 원안보다는 좀 축소가 된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두 분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불필요한 지금 전시행정이라고 보여져요. 예. 800억 원이 들어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800억 원이나 들여서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할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없으시잖아요. 예.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뽑히십니다. 그분이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왜 이렇게 또 졸속적으로 급하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넓히고 한쪽 공원을 만들고 한쪽만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의 긴급한 현안 문제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논란의 역사가 깁니다. 예. 애초에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 때 그때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일단 그 세종로 양쪽 그 세종문화회관 쪽과 교보 쪽 여기하고 연계성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교통체증 유발하고 가운데 섬처럼 그거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가 있다는 거냐. 이게 이제 상징적 이미지 효과밖에 더 있냐. 실용적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집회만 열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전체를 그 도로를 전부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는 계획이 애초에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근데 이거 무리다. 이래가지고 그 반쪽이 살아남아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쪽을 더 공원 광장을 확대하고 한쪽으로 차량을 몰겠다는 건데 일단 저는 집회도 집회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십니까? 지금도 출퇴근 시간 되면 지금은 광화문 광장 양편으로 예. 차량이 가득 차는데 그 한편 도로를 지금 없애고 한쪽으로만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세종로 예전엔 그대로였었죠. 거기는 이제 교통 기능이 상당 부분 제약되거나 축소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초래될 거고 그리고 저는 기왕 논의를 하려면 아예 근본적 논의를 해야 된다. 애초에 박원순의 구상으로 돌아가서 그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처음부터 검토해서 전체를 그 공원화하고 지하화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공간을 구조하고 또 이 서울의 상징을 만든다면 모르되 저렇게 좀 어정쩡한 그런 타협책으로 한쪽만 공원화하고 또 한쪽은 교통로로 쓰겠다. 일단 시민들 여론이 지금 극심하게 갈려서 찬반이 나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뭐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내년 4월에 새로운 시장이 뽑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약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두 분 의견이 동일한 것 같아요. 조금 이 광화문 집회하고 좀 관련을 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삼청동이나 뭐 그 주민들 반대하는 입장은 여기 커지면은 집회만 더 대규모화 된다 이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장송곡이 맨날 틀어졌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화문 광장 만약에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바꾼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또 바꿔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박원석 의장께서 얘기하던 거에 좀 연장선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회 시위도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성장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진화의 과정일 거라고 보고. 과거에는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폭력 시위가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시위 문화는 거의 사라졌어요. 정치적 억압도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기본권을 누리는 것과 또 집회 시위로 인해서 타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또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광장이 열려 있고 우리 헌법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 집회 시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람직한 형태로 관리하고 가져갈 것인가, 혹은 또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갈 건가, 이 사이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게 정착돼 나가는 거지, 집회 시위 때문에 광장을 닫거나 광장을 봉쇄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성철 소장님은 좀 어떻게 광화문 보시나요? 광장은 지금 민주주의 상징이 됐죠. 집회와 시위가 항상 거기서 열리잖아요. 거기서 열리면 많은 곳이 주목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서 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본인들의 창작하는 그런 문화예술을 거기서 홍대 앞에 버스킹 거리처럼 그쪽 광화문 광장을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우리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서울시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솔루션이 있어요. 청와대가 빨리 세종시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 청와대가. 그러면 광화문 집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집회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선 공약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보안상의 안보상의 이유나 뭐 여러 가지 경호상의 이유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통을 하려면은 세종시로 내려가시는 것도 방법이겠네. 거기가 시민들한테. 아니 뭐 대통령께서 광장까지 나와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국가 안보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차벽 세워서 막고 그런 건 하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성철 소장님께 문화예술의 뭐 이런 광장으로 만들고 싶다,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귀가 솔깃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할 수가 있을까요? 홍대 앞에 거리 봐보세요. 주말 되면은요, 거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기타도 치고 그냥 거기서 그 토막토막 연극도 하고 그런 식의 문화 행사들이 되게 많이 열려요. 젊은이들의 그런 자유로운 창작, 열기, 끼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홍대 앞이라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걸 광화문 광장으로 이끌어내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이 또 얼마나 크게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화문 일대 뭐 클럽을 좀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할까요? 그건 너무 오버하신 거고요. 아니 젊은이들이 사실은 홍대에 가는 이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도 있고 뭐 있으니까 사실은 갈 만한 유인이 있으니까 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뭔가를 시나 정부에서 뭐를 만든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올까, 문화예술인들이 올까, 약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이제 대학로처럼 홍대 앞에 거리처럼 그렇게 여기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광장이다. 라고 일단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모일 겁니다. 거기서 뭐 그냥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도 타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빨리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야 돼요. 청와대가 거기 있는 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게 안 됩니다. 기승전의 청와대 지금은 이제 광화문 광장이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축소시켜야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의장님, 그 정의당의 그 공약으로 한번 그런 걸 한번 내세워 보시죠. 광화문 광장을 좀 청와대 세종시 이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집회 시위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우려를 하는, 여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요, 집회 시위를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 쪽을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축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양쪽 차선도 다 막고 거기를 통으로 이렇게 집회 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무가 가려지면은 집회
시위하기 상당히 좀 힘든 구조가 돼버린다. 또 그거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런 식의 지금 상황,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새롭게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거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혹시요,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의당 차원에서 감시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급하게 시장이 없는데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또 보여져요. 뭐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약되어 있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여러 군데 이렇게 어떠한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또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예, 그 부분은 저희 추측입니다. 추정이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죠. 오늘의 광화문 광장을 향해 짧고 굵게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님부터. 돌려줘라 시민과 젊은이들에게 광화문 광장을. 이상입니다. 예, 돌려줘라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원석 의장님은 예. 광장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광장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 예, 두 분은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두 분이 좌우 합작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아니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합리적인 보수 인사세요. 합리적인 보수 인사. 제가 합리적인 진보 인사잖아요. 합리적인 진보 인사.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있죠. 예, 저는 또 합리적인 진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내용이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던 내용에는 역사성, 보행성과 함께 광장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시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함께했던 광화문 광장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